그런데 저는 자산 형성을 할 때, 특히 부동산을 할 때는요, 스토리라고 하죠. 네. 그 내러티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 이해를 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이 싼 값에 이 집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저렴하게 이 건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매도하려고 하는 분의 타이밍이 어떤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제일 힘들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마음 무너지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어렵고 더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걸 말하는 게 맞나?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린 종종 이 다정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착한 게 손해다. 부드럽게 대하면 만만하게 본다. 그런데 다정한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다정한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들 지치고 화나 있는 요즘이죠. 이류는 분노하지만 인류는 다정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책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의 저자이신 이혜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듣던 채널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출판팀에서 하와이 대저택님 채널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해서 진짜 육성으로 거짓말 이렇게 진짜요? 이렇게 너무 즐겁게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도 뭐 이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하나의 책은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다라는 제목이 책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권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아, 이 책의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에 사실 그 모든 메시지가 함축되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책을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네. 책을 써야겠다. 아니면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계기랄까? 네.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책을 써내려 가면서 이제 중반쯤 됐을 때 관계나 태도, 이렇게 말투나 습관, 요런 그 키워드들이 엮여진 책 제목이었는데요. 프롤로그와 에피소드까지 마무리하고 글을 이렇게 딱 다 쓰고 덮었는데 아무래도 관계나 말투보다 이 책을 써내려오기까지의 저의 시간을 쌓다 보니 결국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꼴 다정한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의 결과로 치환이 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말랑한 단어인 다정함과 네, 그리고 이긴다라는 힘 있는 단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붙었을 때의 경험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책에 보면 네.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내러티브가 많이 담겨 있어요. 차곡차곡 사유재산처럼 쌓은 불행은 행운이고 결핍은 성장이다. 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읽으면서 와 라는 게 말이 나왔는데 네. 차곡차곡 사유재산처럼 쌓은 불행은 행운, 결핍은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번 마침표를 찍고 제가 지금까지 이뤄냈던 성과나 성취 그리고 제가 손에 쥐게 된 것들을 돌아보니까 딱 한 가지 기술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였나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무기 다정함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일을 해오면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다정함의 기술이었고, 음, 그리고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을 쌓으면서도 제가 그 자산 형성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정함의 기술이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체력과 악과 깡과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한 것도
지난 이 어린 시절부터 저를 돌아보면 그 불행이 치달을 때 그걸 결국 이겨내면서 제가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책의 챕터에서 보면 네. 그 1장이 나를 만든 것들, 그게 다 불행들이 겹겹이 쌓여서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1번 챕터로 1장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많은 불행이 저에게 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리고 타인의 외로움이나 삶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겪은 인생의 난기류, 어떻게 그 시기를 통과해 내셨는지. 맞아요. 사실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불행 배틀을 하면 네. 본인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길고 큰 신호등을 건너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품고 있는 불행들이, 그리고 결핍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겪는 불행과 난기류가 아니라 모두가 품고 사는 불행과 난기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왔던 난기류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제대로 걷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거. 네. 그래서 많은 어른들 품에 안겨서 자랐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창업하고 한 4년 차에 그 희귀난치병 루푸스를 진단받고 네. 이제 평생 난치병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난기류. 네. 이 두 번째 난기류를 써내려 갔던 꼭지가 이제 난기류 비행이라는 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20대 초반에 네.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업을 네. 시작하셔서 30대에 80억대 자산가라는 네. 이 결과를 이루셨습니다. 네, 쑥스럽지만 예,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대 초반에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 이 비즈니스라는 게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찍이 시작하셨으니까 체력은 좋았을 수 있다. 네, 잃을 것도 없죠. 네. 진게 하지만 없으니까. 그 경험이라든지 특히나 인간관계, 네. 사람들과의 관계,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그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통과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후킹 포인트라고 하죠. 네. 단기간에 저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려면 네. 20대에 홍대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그리고 33살에 80억 자산가가 된 이혜인입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네. 그런데 사실 80억 자산가라는 말이 있기 전에 그 제가 거쳐온 불행을 재산으로 만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제이커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약간 뭐랄까요? 그 스타트업에서 매출의 변곡점으로 매우 높은 매출을 이렇게 치솟을 때 제이커브를 그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도 예뻐, 울어도 예뻐, 자는 건 더 예뻐. 그래서 딱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투자죠. 그 한 아이한테 투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이커브의 그 하단, 사실 버는 돈은 없고 먹는 입만 있는 그렇죠. 그 제이커브의 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제이커브 초입에 들어옵니다. 이제 네. 학비도 대줬고 아니면 학비가 쌓였고 네. 그럼 이제 그거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이커브를 그리기 시작하는 입구 초입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80억 자산가라고 소개하지만 네. 저는 그 제이커브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매도해야 그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4, 50억대의 건물과 네. 그리고 30억대의 주택을 소유한 네. 80억대 자산가일 뿐이지 어. 현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제이커브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서 80억 자산가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단 제가 80억 그 이상의 자산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자신하거든요. 저는 제이커브 초입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포함 모두가 본인이 제이커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명확히 그 지점을 이해하고 그 지점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자산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 모셨던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루어내신 네. 많은 분들, 특히나 작가님처럼 회사를 키워내거나 네. 이런 비즈니스를 정말 시작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정말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어요? 라고 하면 작가님처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네. 하시는데 딱 대표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네, 오늘의 키워드는 네. 다정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결국 20대 초반부터 남들이 취업 준비를 하거나 네. 혹은 뭐 어학연수를 가거나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네. 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정함을 무기로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사업을 키워나가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책에 보면 나의 세상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다정함을 무기로. 네. 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 다정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 네. 경험해 보셨던 내러티브라든지 네. 뭐 느끼셨던 바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음. 다정함이 이긴다라고 했던 건 절대 태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8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불행과 그리고 그 불행을 재산으로 치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정함이라는 무기로 지금까지 9년 차 광고회사를 이끌 수 있었고, 다정함이라는 무기로 부동산 형성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일화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할 때 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했어요. 네.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 단칸방, 정말 반지하의 단칸방에 저랑 저희 언니랑 저희 어머니 셋이서 살았을 네. 만큼 네. 비 오면 겁나요. 물을 퍼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항상 제가 알바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집안에 도움이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 이게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러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닐 때도 한부모 가정의 지원으로 급식비, 우유 그렇죠. 네. 그 지원 네. 이래서 정말 나라에 감사한데 그 창업을 할 때도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2017년 창업인턴제라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모한 도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스스로가 설득해서 딱 시뮬레이션이 그려지면 1초도 주저하지 않을 뿐인데요. 네. 그렇게 창업을 했는데 제가 왜 2017년 창업인턴제에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냐? 네.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예비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매출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템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사업체들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콘텐츠로 광고 대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그냥 대행사의 에이전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원래 있는 비즈니스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부 지원 프레젠테이션 앞에서 제가 딱 한 가지의 스킬이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어요. 뭐였나요? 들어가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진심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쪽 한 번, 가운데 한 번, 그리고 오른쪽 한 번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퇴장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진짜 저의 진심과 저의 마음이 발표 20분이 아니라 저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친구라면 영업도 잘하겠다. 저 친구라면 마음을 담아서 컨텐츠를 잘 만들겠다. 아마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생각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랬겠네요. 네. 네, 특히나 그래서 퇴장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멘토링을 하거든요. 네. 이제 1년 동안 그 창업 인턴제를 거치고 진짜 창업을 하기 위한 멘토링을 할 때 심사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 총 100여 명의 발표자들 중에 그리고 본인 그 대학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교수님들 중에 그 대학생 포함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간 프레젠테이션자는 없었다라고 그 힘으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에너지를 다정한 어른이죠. 에너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건 제 능력도 그리고 제가 가진 자본금도 그리고 저의 아이템이 기깔난 것도 아닌 다정함이었구나. 그러면 이 다정함이라는 맞바꿀 수 없는 무기와 장점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얻었던 그 창업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산 형성인데요. 네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일 얘기랑 돈 얘기예요.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돈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사랑하고 나의 취미를 사랑하려면 그게 돈이랑 또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 창업했어. 다정함으로 영업도 잘하고 있어. 그럼 이 일이 사랑해지려면 내 자산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눈을 뜬 거죠. 자산 형성에. 네. 그래서 이제 창업 7년 차에 네. 저희 법인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을 하시려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보통 주식과 부동산에 물린다는 말은 고점 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는데요. 그 시세가치 31억짜리 건물을 25억에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다정함이었어요. 그 건물을 이제 매도하시겠다고 내놓은 할머님이 이제 그 건물의 고시원을 10년 넘게 운영하셨던 굳건한 엄마이자 네. 그 한 아이를 튼튼하게 키워낸 어머님이셨는데요. 제가 25억의 그 건물을 만나고 네. 빠르게 성금을 냈죠. 발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딱 제가 사야 될 건물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성금을 2배로 1억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안 받겠습니다. 성금으로 계약 마무리 잘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시죠? 했더니 이제 제가 25억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28억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억 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1억으로 돌려주시더라도 2.5억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셨는데 제가 간곡히 달려갔습니다. 한달음에 부동산 이사님과 이렇게 손을 잡고 제주도에 계셨거든요. 이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러 노후를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러 제주도에 가 있으셔서 네. 제주도에 날아가서 저의 취지와 네. 저희 청년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리고 저희가 그 아드님을 키워낸 그 기특한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시뮬레이션을 브리핑한 거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해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당신에게 드리겠다. 본인에게도 소중했던 건물이니까 잘 한번 써달라라고 하시면서 저랑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3년 전에 매입한 25억 건물이 밸류맵에 검색하면 이제 45억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저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도 제가 그때 돈이 많아서 그 돈이 많았으면 제가 28억에 산다고 했겠죠. 네. 사실 소액의 자본으로 우리가 일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던 진심과 그리고 진짜 저의 마음을 잘 딜리버리할 수 있는 저의 다정함의 무기로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매입할 때 사실 이렇게
25억이 28억을 이길 수가 없는데. 사실상 부동산의 숫자 관점으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자산 형성을 할 때, 특히 부동산을 할 때는요, 스토리라고 하죠. 네. 그 내러티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 이해를 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이 싼 값에 이 집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저렴하게 이 건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매도하려고 하는 분의 타이밍이 어떤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구조도가 어떤지, 이 건물주의 히스토리는 어떤지, 혹시 하자는 없는지, 한 가지가 아니라요.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다정한 사람들은 시야와 깊이가 굉장히 깊고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다정함이거든요. 웃을 수 있는 여유,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책의 프롤로그에 쓰셨던 네. 똑똑함은 자신을 위한 지능이고 네. 다정함은 타인을 위한 지능이다.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다정함이 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스윗하고 뭔가 정중하고 러블리한 그런 네. 태도뿐만 아니라 네. 이 문장에 담겨 있네요. 다정함은 타인을 위한 지능이다. 네. 작가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지능을 타인을 위한 곳에 네. 집중해서 사용을 하신 게 아닐까. 저희가 돈을 벌려면요. 네, 누군가가 필요해요. 네, 저희가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광고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도요. 누군가가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을 대체해야 되거나 누군가가 컨텐츠를 만들 능력과 그 재능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을 저희의 시간으로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읽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어야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다정하면 타인을 위한 지능이라고 말했던 게요. 제가 오늘 느낀 감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무실 근처에 맛집이 별로 없어요. 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자주 가는 꽤 깔끔한 정식집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요. 거기 가서 수저에 묻은 때 혹은 물컵에 묻은 얼룩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본인이 13,000원짜리 정식을 먹는데 이따위 서비스를 받다니 하면서 점원에게 인상을 씁니다. 네네. 그러면 점원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수저와 컵을 빠르게 바꿔주시겠죠. 본인을 위해서 똑똑함으로 대응한 거 맞아요. 네.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물컵 여기 많이 쌓여 있어요. 보통. 네. 그러면 재빠르게 나도 얼룩진 물컵 사용하고 싶지 않으니까 물컵을 바꿉니다. 네. 충분히 그러고요. 나갈 때 분명히 정식은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다음에 저의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 서비스로 야쿠르트를 주세요. 네. 그리고 서비스로 튀김을 내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물컵에 묻은 때에 굳이 직접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갈 때 제가 느낀 감정을 전달했을 뿐인데 저에게 이득이 항상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타인을 위한 지능이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저에게 자산을 쌓는 방법이었거든요. 새우튀김 시키려면 5,0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전에 너무 잘 먹었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니까 기억하신 거죠. 정말 다음에 또 오니까 새우튀김을 내어주세요. 네. 이건 타인을 위한 지능이기도 한데 저를 지키기 위한 다정함의 스킬이었거든요. 다정함이라는 거는 저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책에도 썼는데요. 네. 그 다정함을 선택할지 말지,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100% 본인 선택이에요. 억지로 무조건 다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헛걸음은 매일 합니다. 헛걸음 매일 하고요. 헛걸음에 내가 지치면
그만둡니다. 대부분 창업했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헛걸음에 지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헛걸음하면서 배우거든요. 방법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찾다 보면 나의 데이터가 쌓여요. 많은 분들이 다정함 이건 약간 타고나는 거 아니냐? 네. 예, 타고나기 좀 그런 성격이어야지 나는 그런 성격이 못 돼서 네. 아유 나랑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작가님께서 이 책에 다정함이 생존 능력의 필수 네.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다정함이라는 무기를 네. 나의 커리어를 쌓고 나의 자산을 쌓고 나의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북토크를 했는데 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 다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다정하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 세상에는 많은 유형의 다정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MBTI에 F의 감성적인 사람과 네. T의 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T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정하지 않은 것만 같고 F의 감성을 가진 사람은 마치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정함엔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정하지 않은 사람인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정함을 읽는 것도 다정함의 시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다정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말투로 보여주는 다정함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정한 말로 전해야 다정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정립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간이 이렇게 종속할 수 있고 명속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류의 발전과 진화가 됐잖아요. 그럴 수 있었다는 저는 실마리가 다정함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동물들은 무리에서 벗어나거나 다치면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 아기의 사슴이 다리를 다쳤으면 호랑이에게 물려서 잡아먹히겠죠. 근데 인간은요. 다리가 부러진 자식을 들쳐 업고서라도 같이 도망갑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냈을 때 우리 인류는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갔거든요. 손발을 잘 쓸 수 있고 무기를 이용해 우리를 보호하면서 서로를 키워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다정함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또 죽잖아요. 네.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시간들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곧 5분 뒤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7분이 똑같이 저는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분이면 저희가 다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분 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게 서로 네.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네. 분명히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잘 살아왔다라고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서 그간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 잘 살아라, 나는 행복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 하나는 꼭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정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정함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남은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정함이라는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동물을 잃은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전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있는 다정함을 알아봐 주는 것도 다정함이고 내가 마음속에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다정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다정함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사전적 정의로 다정한이 아니고요. 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철학적, 인문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생각도 했어요. 성선설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그랬다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회사에서 네. 도끼 눈을 뜨고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네. 집에 와서 자신의 자녀라든지 그럼요. 아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아끼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다정한 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의 99%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못된 사람, 네. 다정하지 않은 사람, 싸가지 없는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다정함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누구보다 있다는 거. 큰 다정함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정하면은 총량이 있어요. 음, 누구에게나 총량이 있거든요. 이 총량을 어떻게 안배해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다정함이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라든지 네. 경험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많은 어른들에게 다정한 어른이 되자고 반 가스라이팅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조금 더 다정해지자고 그 일념 하나로 책을 낸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다정함은 내리사랑 같아요. 음, 저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젖을 물려서 자라기도 하고 누군가의 토닥임으로 잠을 자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원으로 그렇게 컸어요. 어른이 된 우리들이 이 사랑을 내려주지 않으면 분명히 부족한 사랑으로 삐뚤어지는 어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정함은 세상을 바꾸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받은 사랑과 받은 지원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네. 정말 이른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셨고 네. 그것도 사업을 네. 시작하셨잖아요. 결국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쑥스럽지만 사람 전체 사람을 보긴 어렵고 제 사람을 보는 눈은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 네.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맞습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네. 예전에 직장인일 때 각 공공기관들 면접관으로 이제 돌아다녔는데 네. 되돌아보면 저는 그때 막 면접관이라고 해서 막 되게 멋있는 척하고 질문하고 뭐 이렇게 채점도 하고 뭐 이랬지만 네. 사람 보는 눈이 여전히 있나 싶은 의문이 있어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근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람 보는 눈, 이 눈을 갖기 위해선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 좀 도움이 되는지 좀 네. 알려주시면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인간관계와 사람은 제가 아마 죽는 날까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두 맞아요. 시간을 다르게 살고 있고 음.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불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인간관계는 저에게도 아직 숙제인데 사람을 보는 눈에는 조금씩 선명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사업 초창기 때 딱 10명이 뽁짝뽁짝 일할 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 맘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만을 위한 고민이더라고요.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나를 이해 못해서 나를 배신해서 제가 저에게 갇혀 있으니까 인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저를 판단하기도 했었고 사람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조금 선명해졌다는 이유는 타인을 향한 시선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아졌어요. 나를 배신했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의 시선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1, 2년이 행복했고 도움이 됐다면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빛나는 때를 함께했던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제 마음을 단돌이 하니까 함께했던 시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3년이었든 5년이었든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서로를 선택해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그래서 나에게 포커스 맞춰서 상대를 미워했을 때는 정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절 인연이었고
결국 너와 나는 서로를 선택했던 관계였다. 인연일 수밖에 없다. 잘 보내주다 보니까 서로 고마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의 포커스를 맞췄던 그 생각은 결국 기대잖아요. 기대. 맞아요. 혼자 기대를 하고 바라고. 혼자 실망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기대가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셀프 기대 이것만 안 해도 네. 내 마음이 좀 여러 부분에서 클리어해지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우정과 사랑이잖아요. 우정에서도 친구의 시간과 마음을 제가 제 멋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다퉈요. 음, 그리고 사랑도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고 다퉈요. 그거 100% 저의 기대거든요. 그렇죠. 저의 프레임이고. 네. 그래서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많아지고 내가 설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미워져요. 이렇게 회사의 대표로서 이제 쭉 해오시면서 네. 나랑 함께할 사람을 네. 알아보는 네. 그런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을 좀 제일 중요하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현재를 사는 사람을 사랑해요. 네. 제가 아까 제이커브를 말씀해 드렸는데 본인을 너무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도 매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마치 제이커브의 상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 포함 우리 조직원들은요. 지금 이 나이 이 커리어에는요. 사실 제이컵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와 시간을 이 초입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를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메타인지가 안 돼서 방방 떠 있거나 너무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서 아직 제이컵 하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합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태도를 네,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저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언니와 네. 셋이서 단칸방에 네. 그때 사실 어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했을 텐데 네. 굉장히 젊은 20대 초반부터 작가님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네. 이런 애티튜드라든지 또는 이런 마인드셋을 장착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영화가 따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다채로웠어요. 네,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게 제가 환경 탓할 수 있는 여건이었거든요.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큰 이모네에서 18개월을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라는 이 단어를 큰 이모한테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이모가 엄마로 알고 살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동일한 자가 면역 질환인 그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계셔서 입원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 이모네는 진주라는 경상남도 진주의 유지셨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넓고 컸습니다. 그렇게 크다가 이제 친할머니 손에 맡겨집니다. 친할머니 집은 아주 또 척박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저희 엄마랑 살게 됩니다. 단칸방에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아버지랑 함께 살게 됩니다. 저의 그 태도와 마인드를 만들어준 아버지랑 살다가요. 또 이제 중학교 이후부터 달동네 보강동이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정말 다양한 환경에 놓이면서요. 진주의 유지였던 큰이모네에서 할머니네로 이사 가기 싫었을 거. 그 옮겨졌던 할머니네에서 다시 아버지랑 그 사춘기를 보냈다는 게 힘들었을 거. 그리고 사춘기 때 다시 엄마랑 단칸방에서 살지만 또 행복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에게 갇혀서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 나를 안아주고 키워내주고 지켜주는 그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이모의 품도 매우 따뜻해요. 할머니의 그 투박한 한 끼니도 아직도 잊지 못하고요.
그 아버지가 딸 둘을 키워내면서 어색하고 어렵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겠지만 참 다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몸도 많이 아프시지만 그 단칸방에서 같이 물을 퍼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그 어른들의 고군분투가 그 어린 저에게도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는 더 사랑받아도 됐는데. 아, 우리 아빠도 외롭겠다. 아, 우리 할머니 허리 굽었는데. 아, 우리 이모 자주 우시네. 아마 제 눈이 저에게만 갇혀 있다면 환경 탓을 했을 텐데 제 시야는 어른들의 다정함을 읽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저와 지금의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책 속에 또 하나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네.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헛걸음도 결국은 걸음이다. 네. 네. 아, 헛걸음도 결국은 걸음이구나. 이걸 스스로 네. 깨달은 그 순간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럼요. 예, 언제였나요? 헛걸음은 매일 합니다. 헛걸음 매일 하고요. 사실 그 매일 하는 헛걸음 속에 주워 담을 수 있는 행복이 넘쳐납니다. 음, 예를 들면 큰 헛걸음은 광고 회사, 우리 일로 따지면 100페이지 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면요. 결과는 이틀 만에 나오기도 해요. 탈락입니다. 2등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저희는 그 7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2주를 쓰거든요. 그래서 헛걸음에 내가 지치면 그만둡니다. 대부분 창업했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헛걸음에 지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헛걸음 하면서 배우거든요. 아, 왜 우리가 이번엔 2등이지? 아, 저번엔 4등이었잖아. 근데 2등인 이유가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찾다 보면 나의 데이터가 쌓여요. 그 실패의 데이터 속에서 반짝반짝 내가 정답이야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 수주율이라고 하죠. 20% 미만이었어요. 10개의 70페이지 제안서를 내면 2개가 이제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고 찾다가 보니 지금은 수주율이 60%가 넘어요. 와, 근데 이것은 저는 헛걸음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매일 다들 헛걸음을 하는데 그러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멈춰서 아직 제이커브 하단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헛걸음을 하더라도 내가 방향대로만 헛걸음을 하면 결국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헛걸음도 걸음이고 꾸준함이 정답이다 라고 적어 내려갔던 문장이었습니다. 네, 진짜 깊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헛걸음도 걸음이고 결국은 헛수고 같아 보이겠지만 수고이겠네요. 네, 대단한 수고였던 거죠. 네, 네. 대단히 땀을 많이 흘렸을 거고 그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좌절했을 거고 또 대단히 큰 번아웃이 왔을 텐데 인간이 참 끈질기고 강한 게 결국 이겨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맷집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 정도 파도쯤이야. 더 큰 해일도 와봐라. 내가 더 큰 것도 경험했었는데 하면서 담대해지고 단단해져요. 그런 사람은 다정해져서 이길 수밖에 없죠. 공감합니다.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정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네. 여전히 많은 분들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너 호구 된다. 네. 호구 잡힌다. 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책에 보면 단단한 다정함이라는 네.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단단한 다정함.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단단한 다정함은 어떤 모습인가요? 맞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나 또 이렇게 책을 내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다정하면 호구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정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호구예요. 다정한 사람들은요, 그 불행이라는 억겹의 시간을 거쳐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정함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권리인 줄 알거나 그 다정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잖아요. 강, 약, 음. 약, 강인 분들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인생이 계속 고달파져요. 음. 단단한 사람들을 계속 잃어갈 거거든요. 음. 그래서 다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산꼭대기에 큰 바위들 있잖아요. 관악산 가보면 진짜 울창하고 뾰족한 돌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나 부산에 놀러 가보면 바다에 찰랑찰랑하는 엄청 반짝이는 조약돌 있죠. 그렇죠. 사실 억겹의 시간을 거쳐서 그 관악산의 높은 바위가 그 반짝이는 조약돌이 된 거거든요.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물에 치이면서 그렇게 빛나는 조약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위는 힘이 약해요. 단단해 보이지만 금방 반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조약돌은요, 아무리 던져도 물수제비를 그렇게 해도 어딘가에 계속 반짝반짝하게 숨쉬어요. 살아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채가요. 사실 다정한 사람들은 그런 조약돌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호기심이 가고 더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이고 늘 제 곁에 둡니다. 작가님의 좌우명도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네. 이걸 좌우명으로 삼게 되신 계기라던가, 그리고 이거를 네.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와, 진짜 이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저희 집 가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문장은 제가 지금 현 남편과 썸을 탈 때 있죠. 네. 그 썸을 탈 때 그 남편이 손글씨로 본인의 40대 마인드맵을 그렸던 게시물이 있어요. 오. 그 게시물에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적어놓고 본인의 인생 그래프를 손으로 그린 게시물을 제가 만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지만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방향이. 음. 저희 둘이 성격은 굉장히 생각보다 다른데 방향이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집 가훈으로 삼을 만큼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 야망이 나의 능력을 넘어서면 욕심이 되고요. 음. 욕심을 넘어서면 감옥에 가요. 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이 품을 수 있는 야망 수준에서 우리는 높은 행복을 주워 담자. 만약에 우리의 높은 행복을 방해하는 거라면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욕심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잡아줄 수 있거든요. 너 그거 욕심이야. 함께하는 구성원과 가훈으로 삼으면서 서로를 잡아줍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누는 얘기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단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한번 흐름대로 좀 따라가면서 읽고 싶으시다면 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쉬운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자기만의 그런 분노의 세상, 짜증의 세상, 외로움의 세상에 이제 놓여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궁극적으로 이 문장을 통해, 이 책을 통해 네. 작가님께서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은지. 사실 이 책 제목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풀어서 얘기하면 단단한 당신이 결국엔 늘 이깁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다정해야 될 타인은 본인이에요. 본인에게 다정해야 그리고 본인에게 다정함을 쌓아가야 타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 역시 이 글에서 맨 처음에 떠돌이 아이라는 저를 지칭한 글로 시작돼요. 저는 한 번도 30이 될 때까지 저의 불행이나 결핍을 세상에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결국 그 아이였던 저,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저, 환경이 많이 달라졌던 저를 돌아보고 다정하게 안아주지 않으면 치유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33이 돼서야 비로소
1살이었던 저를 안아줄 수 있었고, 그때 27살에 루푸스를 진단받으면서도 출근을 감행했던 저를 기특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안아주고 다정히 대해주지 않았으면 건강한 마흔을 제가 맞이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심신이 많이 지친, 사실은 다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타인에게보다 스스로를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직접 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이혜인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